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 이윤엽 작가의 보금자리이자 작업실이 고즈넉하게 앉아있는 곳입니다. 수원에서 나서 자라고 공부한 작가, 미군 기지 이전에 맞선 평택 대추리에서, 송전탑 탓에 동요한 경남 밀양에서, 제주 강정의 구롬비 마을에서 현장 예술가로 현장을 함께한 작가는 어찌하여 안성에 둥지를 튼 것일까요? 안성 맞춤에 딱 들어맞는 안성. 이윤엽 작가가 이곳과 맺은 인연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그때 돈으로 2,500만 원인가 2,500만 원 치고 엔터 탁 치니까 금액을 먼저 넣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싱겁게 들리지만 참 대단한 인연인 것 같네요. 여기 오신 게 결혼하시고? 아니, 결혼을 하려고요. 하려고. 결혼하려고. 두 분의 보금자리이자 작업장이자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눈물 나네요. 작가의 눈물, 콧등이 시큰거린 까닭은 또 있습니다. 그런 의문은 들어요. 저는 왜 굳이 독립만세를 왜 외쳤을까? 그러니까 딱히 김영 선생님도 그거에 대한 답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좀 심하게 당해서 야씨 못해 먹겠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만, 그게 임금이 누구든 대통령이 누구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평택 시가지가 평택역과 함께 생겨난 근대도시예요. 전국 양석 3.1운동은 이제 안성 3.1운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평택이 지분을 한 3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다. 영예기부터 시작을 하면 1905년 1월 1일 날 경부선이 개통되거든요. 그때 이제 평택에 역이 3개가 생기죠. 역이, 서정리역, 진리역, 이 3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 평택역 주변이 가장 번화하게 발달해요. 해서 이제 이 역 앞에 처음 발달한 첫 번째 시가지가 이 도시예요. 근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하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면 정치적인 어떤 압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왜 침략했냐, 걔들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경제죠. 경제적인 수탈이죠. 예. 이 평택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다 질퍽질퍽하고 웅덩이고 막 습지고 안성천이 근처에 있어서 막 수해가 심하고 하던 지역인데, 여기다 왜 철도역을 놨냐면 평택평야와 가깝고 수로를 이용해서 평택평야의 그 수탈물들을 실어나르기 편하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것과 철도와 연결하기 편하니까 이곳에다 철도역을 놓은 거거든요. 저는 유관순에 납득이 돼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유관순이 갖고 있는 애국심으로 우리는 다 포장을 해버리지만,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하는데 열 안 받아요. 꼭지 붙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민족의식,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나, 그것은 영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픽션인가 하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유관순만 많이 보면 되는 거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택시와 3.1운동 기념 선양회가 함께해서 만든 게 이 3.1운동 기념공원입니다.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3.1운동과 관련된 공연물들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평택 최초의 3.1운동 한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인데, 어쨌든 갑오개혁 때 수원 땅이 돼서 몇십 년 동안 수원 땅으로 살아왔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천도교인들은 평택 쪽에 있는 천도교인들하고 결이 또 달라요. 다시 말해서 이 지역 천도교인들은 어디하고 활동했겠어요? 수원하고 활동하죠. 그렇죠. 네. 예, 여기는 수원 교구 쪽입니다. 예, 수원 교구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수원 교구 소속의
천도교 공동체가 마을마다 곳곳에 있었다.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이 윤노라는 사람이었다. 예, 이쪽 서평택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한평 이씨 가문인데 네. 한평 이씨의 종손이에요, 이분이. 근데 천도교를 받아들였어요. 되게 받아들인 시기가 한 1870년대 후반 정도 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천도교를 믿게 됐고, 이분이 주로 수원교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원교구의 책임자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책임자까지 하게 됐고, 이 사람의 아들은 3.1운동 당시 보성전문학교를 다니는데 이병헌이라는 사람인데, 네네. 이 양반이 3.1운동 당시에는 뭘 내냐면 손병희 선생의 비서로 태화관의 그 만세운동할 때 네네. 독립선언식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적은 천도교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지향점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세운동이 여기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개두봉에서 만세를 부른 거죠. 그래서 최초의 만세운동지가 바로 이곳이었고, 네. 농촌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 주체가 민중들이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죠. 그렇죠. 네. 예, 기억만 가지고 있고 네, 네. 경험만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남겨진 기록은 없어도 산천은 변함없습니다. 천덕산이나 산이거든요. 산이고 이쪽은 양성면, 이쪽이 원곡면인데 원곡면과 양성면은 불과 1914년, 그러니까 1919년이 아니라 14년까지만 해도 여기는 양성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성이 아니야. 양성군이었어요. 그리고 양성군의 중심이 양성면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어디가 중심이에요? 아까 우리가 진위면으로 가잖아. 중심이 양성이 중심인 거죠. 근데 만세는 누가 불렀냐면 원곡 사람들이 불렀어. 예, 불렀는데 부르다가 야 면장 나오라 그래. 면장도 만세 시켰어. 그래놓고서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야 가자 어디? 면사무소로 애나 군청으로 군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 고개 넘어가야 되잖아. 성은 고개를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마음의 준비하고 야 횃불 다시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뭐가 있어요? 파출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뭘 준비했겠어요? 야 그냥 갈 수 없지 하면서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거기서 몽둥이 좀 만들고 그 몽둥이도 이렇게 메고 이제 거기서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서 만세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가는 길에 불렀던 만세. 그렇지,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거기를 만세곡이라 불러요. 실감나는 김혜교 선생의 설명에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는 우리는 작가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간 그리고 여전히 작업 중인 열매들이 단출한 조명을 받으며 반겨줍니다. 한편에는 온갖 작업 도구들이 무질서한 듯하지만 정연하게 널려 있네요. 공룡에 올라탄 둘은 누굴까요? 어허, 이 어르신은 또 뉘신지요? 날아오르는 고래를 새기려 나무를 파낸 조각칼, 그리고 잉크를 개고 바르는 나이프, 또 낡은 목장갑과 매직펜, 몽당 연필이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칼질 한 번, 또 한 번에 만세운동의 주인공 민초들이 하나씩 살아납니다. 쓱쓱, 싹싹, 나무판을 누비는 소리에 작가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칼질 한 번에 두루마기 섭해 자락이 또렷해지는군요.
당당하게 받쳐든 태극기 아래로 길고 짧은 옷고름 한 쌍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작업할 때면 형형하게 빛나는 작가의 눈. 목 터져라 만세를 외치던 당시 민초들의 기계에 감정이입했기 때문일까요? 목판을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는 눈 뜨고 목판을 응시하는 작가. 언제부턴지 찾아온 불청객 노안 탓이기도 하지만 비분강개해 걸기한 민초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기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작업하는 이윤엽 작가의 손놀림이 신중함을 넘어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군요. 일단 처음이에요. 이렇게 내가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에 있는 그런 어떤 노동자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예? 과거로 가서 또 우리의 역사에 대한 걸 하는 게 처음이에요. 우리 현동면 갔을 때 그 조형물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만든 그 영상물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영상물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고, 아까 그 김영희 선생님 다시 만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랑 돌아다니고 나서 그게 좀 잡히더라고요. 아, 이랬구나 그랬더니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를 작업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인물 30개에, 예? 그렇게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민초들 30개.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꼭 그러지 않아? 꼭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할 기회를 못 가졌다는 게 부끄러워요. 끊기 어려운 담배. 아들이 태어나고 전자담배로 흡연 욕구를 달래는 작가. 벽면 자석에 붙여놓은 철제 연모들이 그런 작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목난로에 살랑이는 불길이 따스하네요. 자, 이제 판화를 찍어 볼까요? 물을 뿜어 종이를 촉촉하게. 나뭇결에 밴 잉크를 오롯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밑작업이랍니다. 정성스레 깎고 파낸 나무판을 크고 작은 소울로 정갈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줍니다. 아, 작가의 숨결도 빠질 수가 없군요. 마르지 않게 꼭꼭 돌려 닫아 놓은 잉크통을 열어서 공기에 숨을 불어넣고 판판한 돌판에 휘휘 척척 익숙한 놀림으로 나이프로 잉크를 갭니다. 선명한 작업을 위해서 안경 닦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지요. 이제 롤러로 꼼꼼하게 칠을 하고 얼굴과 저고리, 태극기와 두루마기에 어루만지듯 발라줍니다. 탁탁탁 소리가 경쾌하네요. 미리 준비해 놓은 안성맞춤하게 촉촉한 종이를 얹고 그 위에 마찰을 줄여줄 비닐을 조심스럽게 얹습니다. 그리고는 다름질하듯 꾹꾹 골고루 눌러가며 목판 위에 잉크가 종이에 잘 박이게 두루 밀어줍니다.
오, 숟가락의 또 다른 쓰임. 비닐 걷어낸 종이 위를 얼음판 지치듯 누비고 있네요. 어려운 부탁에 형상이 드러납니다. 땡그렁, 숟가락 놓는 소리. 작가의 분신인 양 선명하게 드러나는 민초의 형상. 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연필로 쓱쓱 작품명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마무리. 아, 현덕면 이인철님. 이렇게 또 한 분의 독립투사가 되살아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만세에 외치던 민초들을 되살려낸 잉크를 깔끔하게 걷어내며 마무리하는 작가. 새로운 작업을 위한 에필로그인 셈인가요? 이렇게 이윤엽 작가의 세계는 다시 프롤로그를 준비합니다.